민서야. 변기 테두리에 물때 낀 거 안 보이니? 시어머니는 제가 방금 닦아놓은 변기 위에 휴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축축한 바닥에 무릎을 대고 다시 소를 쥐었습니다. 그분은 꿈에도 모르셨겠지요. 당신이 천한 일이라 비웃던 그 청소일이 사실은 전국 200개 지점을 거느린 제 회사라는 것을요. 제 손가락 마디는 독한 락스 냄새에 절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저는 수백억 원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박민서 회장님으로 불렸고 집에 돌아오면 그저 며느리였습니다. 2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언제까지고 무릎 꿇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닦아온 것은 변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들까지 저는 전부 기록해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유쾌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저는 시댁 2층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변기 솔이 쥐어져 있었고 코끝에는 락스 냄새가 찔렀습니다. 민서야, 이것 봐. 여기 물때 낀 거.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제가 방금 닦은 변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71살. 당신은 언제나 제 일에서 흠을 찾아내셨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닦을게요. 내 친정 엄마가 너 시집 보낼 때 청소하는 법도 안 가르쳐 주더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실 때면 저는 늘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기야 배운 게 없으니 몸이라도 빠릿하게 놀려야지. 시어머니는 코를 찌푸리며 제가 닦아놓은 변기 위에 휴지를 던지듯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은 독이 됩니다. 20년을 살며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다시 소를 잡았습니다. 거친 솔이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는 오래전부터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쓰는 락스와 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웃긴 건 이 손으로 저는 어제 500억 원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200개 지점, 6천 명의 직원, 연 매출 3천억 원, 크릴라이프, 대한민국 청소대행업계 1위 기업, 그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가 바로 저 박민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다 닦았으면 1층 거실 마루도 밀어. 손님 오신다. 네,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48배 나이에도 무릎은 60 넘은 사람처럼 아팠습니다. 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살았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문득 오늘 아침 회사에서 온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11시에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최 회장님과의 합병건입니다. 김 실장, 미안하지만 내일로 미뤄줘. 오늘은 시댁에 일이 있어서. 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내일 해도 늦지 않아. 김 실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600억 원짜리 계약을 미루면서 시댁 청소를 선택하는 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28배 나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남편 최준혁은 대학 선배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를 귀하게 대접하는 집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민서야, 설거지 그릇에 기름때 남았어. 다시 해. 민서야, 빨래 개는 것 좀 봐. 구겨졌잖아. 민서야,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물 조절도 못해? 매일매일이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참았습니다.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넓은 마룻바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제 제가 닦아놓은 거였습니다. 언니, 나 물 좀. 소파에 누워있던 시누이 최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36,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3년째였습니다. 응, 지금 가져다 줄게. 아, 그리고 언니. 내 방 쓰레기통 좀 비워줘. 어제부터 말했잖아. 미안해. 깜빡했어. 지금 할게. 언니는 맨날 깜빡하네. 나이 들어서 그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48. 수진보다 겨우 12살 많을 뿐인데 이 집에서 저는 늙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찬물. 수진은 늘 찬물만 마셨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수진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여니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쓰레기통은 과자 봉지와 배달 음식 용기로 가득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 최준혁이었습니다. 골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골프를 치러 나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응. 엄마는 2층에 계세요. 준혁은 대답도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0년 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 해엔 퇴근하고 오면 꼭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우리 집 적응하느라 고생 많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한 게 아마도 결혼 3년째쯤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혼날 때 준혁은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잖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쓰레기를 버리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남 지점에서 고객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직원이 고객집 화병을 깼다고 합니다. 5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알았어. 내가 직접 가볼게. 30분 후에 그쪽으로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저녁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어디가? 아, 어머니.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마트는 무슨? 냉장고에 있는 거로 해. 돈 아껴야지. 네, 어머니. 저는 다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일은 김 실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층에서 시어머니와 준혁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너 요새 민서한테 용돈 얼마나 줘? 한 달에 30만 원이요. 그것도 많아. 20만 원이면 충분해. 어차피 나가는 데도 없잖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30만 원. 5식구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반찬 재료를 사고 휴지를 샀습니다.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샀고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정작 웃긴 건 제 통장에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1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니까요. 20년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아버지 산소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게 거짓말이 되더라도 부엌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더 변기를 닦아야 할까요? 얼마나 더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언젠가는 끝이 올까요?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그날 오후 수진이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언니, 내 방에 좀 갖다 놓아줘. 무거워 죽겠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언니 물. 응. 물을 가져다 주고 쇼핑백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 방문을 열고 가방들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문득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생활비 500원 남은 거 어디 갔어? 시어머니는 제가 적어놓은 가계부를 들고 물으셨습니다. 저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잔돈이 모자라서 제 지갑에서 냈어요. 그럼 그렇게 적어놔야지. 우리 집 돈이 웃습니까? 500원도 돈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500원. 제 회사 직원들 시급이 15,000원인데 저는 이 집에서 500원 때문에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수진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수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그래. 돈은 있어? 엄마가 좀 줘. 300만 원만. 그래, 알았어. 오빠한테 말해서 줄게. 300만 원. 저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5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수지는 여행 한 번에 300만 원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끝이 저렸습니다. 저녁 6시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제가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늘 똑같은 반찬들이었습니다. 민서야,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고기는?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 30만 원이 모자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 돈으로도 잘만 사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낄낄거렸습니다. 언니, 진짜 살림 못하네. 나 같으면 그 돈으로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다 하겠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민서야, 이리 와봐.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재로 가셨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장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봐. 내가 지난달에 생활비에서 500원 남겨 먹은 거 내가 다 적어놨어. 네? 500원이요? 그래. 장부 계산 안 맞아. 내가 어디 썼지?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달. 아, 맞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봉투값 500원을 제 돈으로 냈었습니다. 그걸 장부에 적는 걸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마트 봉투값을. 봉투가? 봉투는 왜 사? 집에 봉투 있잖아. 그게 그날 봉투를 안 가져가서.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00원. 회장실에서는 수억 원짜리 결제를 하는 제가 이 집에서는 500원 때문에 혼이 나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 앞에서 우리 회사 사회공헌 행사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하는데, 김 실장, 미안한데 그것도 부회장님한테 부탁해줘. 네. 하지만 회장님, 이건 언론사도 다 오는 큰 행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안 나오시면. 괜찮아. 다음 기회에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은 시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빠지면 안 됐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준혁과 따로 쓴 지 5년째였습니다. 내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준혁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코를 골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28배 시집와서 48이 되었습니다. 제 청춘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 맞습니다. 이 집 변기 속으로, 마루 구석구석으로, 설거지 거품 속으로 다 흘러갔겠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준혁이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 제 노트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계약 승인 건, 신규 지점 오픈 건, 직원 채용 건, 하나하나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행사는 부회장님께 맡기고 강남 지점 클레임 건은 제가 모레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고객분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보상금 1,000만 원 지급하세요. 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2시간 후면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제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박민서였습니다. 크릴라이프 회장이었습니다. 6,000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이 집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2시간만 자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 역할을 하면 됩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만큼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도 혼나지 않고 500원 때문에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시어머니는 매년 20가지가 넘는 전을 부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적응해야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어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3시간째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민서야, 추석에 아버지 산소 올 수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추석이잖아. 와야지. 응, 나도 가고 싶은데.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구야?
친정 오빠예요.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민서 시어머니예요. 네, 추석에 친정? 안 됩니다. 우리 집 차례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네, 끊을게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제게 핸드폰을 돌려주셨습니다. 민서야, 시집 온 사람이 추석에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정신 차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추석인데. 그래도 안 돼. 며느리 도리가 뭔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혁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추석 당일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도 될까? 준혁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싫다는데 어떻게 해?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당신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 그 심정 알잖아. 알긴 아는데 우리 집 사정이 그렇잖아. 이해해줘. 이해. 늘 제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시누이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온 집안이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을 지켰습니다. 설거지만 5번을 했습니다. 민서야, 물 좀. 민서야, 과일 좀 깎아와. 민서야, 쓰레기 좀 치워.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민서야, 설거지 다 했어? 네, 어머니. 다 했어요. 그럼 쓰레기 내다 버려. 냄새 나기 전에. 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민서야, 너 오늘 안 왔네. 아버지 산소에서 너 기다렸는데. 오빠 미안해. 괜찮아. 근데 민서야, 너 목소리 왜 그래? 우는 거야? 아니야, 오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민서야, 너 거기서 괜찮은 거야? 힘들면 말해.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오빠.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당신 산소에 가서 절 한 번만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허락받지 못하는 며느리가 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비 다 맞았네. 쓰레기 버리다가. 들어와. 빨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젖었어? 물 뚝뚝 떨어지잖아. 현관 다 젖겠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닦을게요. 닦긴. 어서 들어가서 씻어. 감기 걸리면 또 내가 고생이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48. 하지만 거울 속에 저는 60처럼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끝나고 급히 처리해야 할 건들이 있습니다. 부산 신규 지점 오픈건과 대형 고객사 계약 건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연휴 끝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겨울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서야, 너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도 저는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곁에서 계속 말씀하셨으니까요. 민서야, 너무 우는 거 아니야. 보기 안 좋아.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관 앞에서도 장지로 가는 길에도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20년. 저는 20년 동안 눈물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조만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면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500원 때문에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쓰레기 봉투처럼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박민서입니다. 크릴라이프 회장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집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뜰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올까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5일 토요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민서야, 오늘 우리 집안 모임 있는 거 알지? 사촌들 다 온다고 했잖아.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그럼 준비 좀 제대로 해. 창피하게 하지 말고. 오전 내내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부엌.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여동생, 시아버지 형제들, 사촌들까지 2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민서 씨, 물 좀 주세요. 민서 씨, 과일 좀요. 민서 씨, 접시 좀 더 주세요. 계속 불렀습니다.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친척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민서 씨 참 고생 많네요. 혼자 다 하고. 뭐, 며느리 역할이 원래 그런 거지. 우리 때도 다 그랬잖아.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달라져도 도리는 도리지. 민서가 좀 더 배운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청소는 잘하더라고. 청소는 잘한다.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청소를 잘합니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6,000명의 직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만든 시스템으로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서야, 아까 큰아주머니가 화장실 쓰시고 나오셨는데 변기에 뭐 묻었다고 하시더라. 가서 닦아. 네, 어머니.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를 열어보니 정말 더러웠습니다. 소를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오늘 아침 김 실장에게서 온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우리 회사 표창이 있습니다.
올해 최우수 사회공헌 기업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김 실장, 미안해. 오늘은 정말 갈 수가 없어. 부회장님께 부탁해줘.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받으셔야. 괜찮아. 다음 기회에 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우수 사회공헌 기업. 제가 10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 노동자들을 돕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는 건데 저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댁 친척 모임이 있으니까요. 변기 청소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이리 와봐. 거실로 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큰아주버님이 뭐 여쭤보실 게 있으시대. 큰아주버니는 일은 넘은 분이셨습니다. 민서 씨, 혹시 좋은 청소업체 아는 데 있어요? 우리 집이 좀 넓어서 관리가 힘든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민서가 원래 청소 일하잖아. 그쪽 사람들 많이 알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큰아주버님 집 청소 좀 해드려. 내가 직접 가서. 네. 왜? 싫어. 큰아주버님이 부탁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주버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와줘요. 네, 그러겠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청소를 하러 가라고요? 제 회사 직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시청 행사 잘 끝났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대신 상 받으셨고 기자들이 회장님 인터뷰를 원하는데요. 고마워, 김 실장. 인터뷰는 다음에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알았어. 꼭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밤 9시.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 너 오늘 큰아주버님 앞에서 왜 그렇게 말을 더듬었어? 창피하게.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는 맨날 죄송하다는 말만 하네.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내 친정 아버지 제사 있잖아. 다음 주. 네, 어머니. 그날 우리 집안 행사가 있어. 못 가. 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일주기인데. 일주기면 어때? 시댁 행사가 먼저지. 알아들었어? 어머니. 알아들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주기. 그것마저 못 가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참고 있던 무언가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디가? 준혁이 물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이 밤에? 비 오는데? 금방 올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빗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형 밴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 여기 어떻게? 회장님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김 실장은 우산을 제게 씌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감기 걸리겠습니다. 김 실장, 회장님 차에 타세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김 실장이 제 팔을 잡아 밴까지 데려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밴 안에는 운전기사와 비서 2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옷 입으세요. 비서가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저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김 실장. 걱정 끼쳐서.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회장님께서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뭐가? 그 집, 그 사람들. 회장님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왜 계속 참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는 20년 동안 참아왔을까요? 김 실장, 나 집으로 데려다 줘. 회장님, 하지만. 괜찮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회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김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 언젠가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알아. 고마워. 차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김 실장이 제 곁에 있다는 것, 제 회사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고마워, 김 실장. 회장님, 월요일 이사회 때 뵙겠습니다. 그래. 꼭 갈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 실장이 차 안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준혁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온몸이 다 젖었네. 산책했어요. 이 밤에 산책을? 정신이 있어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김 실장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만하기. 정말 그만해도 될까요? 20년.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걸까요?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그날도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식구들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서야, 오늘 준혁이 서재 좀 정리해줘. 먼지 쌓였을 거야. 네, 어머니.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준혁은 골프 나간다며 나갔고 시어머니와 수지는 백화점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준혁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걸레로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안쪽도 닦으려는데 서랍 깊은 곳에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고,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손을 뻗어 금고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준혁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준혁이 자주 쓰는 번호. 그의 첫 차 번호였습니다. 3247. 눌러봤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채무자 이름 박민서, 금액 5천만 원, 일자 2023년 8월 15일. 뭐지?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두 번째 서류, 또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채무자 박민서, 금액 1억 원, 일자 2024년 3월 2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5억 원. 제 명의로 5억 원의 빚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더 깊이 뒤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판매자 박민서, 구매자 최준혁, 매매 물건 경기도 용인시 토지 300평, 매매가 2억 원, 일자 2024년 7월 10일,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이 땅은 내 이름으로 해뒀다. 힘들 때 팔아서 써라. 그 땅을 준혁이 팔았다는 거였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USB였습니다.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서재 책상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서 명의로 대출 또 받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1억요. 이번에는 제2저축은행에서. 민서가 알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걔는 자기 명의로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청소나 하는 무식한 년이 뭘 알겠어요? 하긴 그렇지. 근데 그 돈은 어디다 쓸 거야? 수진이 빚 갚아주고 나머지는 제 사업 자금으로 쓸게요. 그래. 잘했어. 어차피 민서는 우리 집 머슴 아니야.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면 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혁과 수진의 대화였습니다. 오빠, 진짜 언니는 바보야. 자기가 얼마나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좋잖아. 우리한테는. 맞아. 그나저나 오빠 언니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 팔았어? 응. 2억에 팔았어. 대박. 그 돈은? 반은 엄마 드리고 반은 내가 썼지. 언니한테 한 푼도 안 줬어? 줄 이유가 있어? 어차피 내 마누라 재산 아니야. 하, 오빠 진짜. 그래도 불쌍하긴 해. 평생 저렇게 살다가 죽겠네. 뭐 어때?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이혼하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는 거. 그것도 그렇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저는 2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평생 부려먹을 도구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류들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제 방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어?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할 말이 있어. 회사 회의실로 와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준혁과 시어머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회사 법무팀 자료를 뒤졌습니다. 준혁이 운영하는 작은 무역회사, 시어머니가 투자한 식당들, 수진이 받은 각종 지원금, 모두 제 명의로 된 대출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신용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조회를 해봤습니다. 9등급, 제일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크릴라이프 회장인 제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니 김 실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워, 김 실장. 올라가자.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김 실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 실장, 내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어. 어떤 결정이신가요? 이제 그만 숨기고 살지 않을 거야.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럼? 응,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저는 USB와 서류 사진들을 김 실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김 실장은 자료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5억 원의 빚을 만들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도 몰래 팔았어.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필요해. 김 실장, 우리 회사 법무팀 총동원해서 이 사건 맡아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가 최고의 변호사들을 섭외하겠습니다. 고마워. 회장님, 그런데 이혼 소송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응. 20년을 참았는데 몇 달 정도는 괜찮아. 김 실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쓰레기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박민서입니다. 크릴라이프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 실장과 법무팀이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서류들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사문서 위조 형사 고소장, 재산분할 청구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댁에 통보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준혁, 수진, 그리고 낯선 남자 2명. 왔네. 민서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맞으시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제2저축은행 추심팀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추심팀이요? 네. 박민서 씨 명의로 대출받으신 1억 원, 연체가 6개월째입니다. 오늘까지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여기 서명 있잖아요. 박민서, 본인 서명 맞죠?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을 받습니다. 제 이름이었지만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는데요? 신분증 사본도 여기 있고 인감증명서도 다 있는데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작년에 받은 거 잊었어? 내가 도장 찍어달라고 했잖아. 뭐라고? 그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야. 내가 갚을 거라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민서야, 지금 무슨 짓이야? 남편 앞에서 거짓말을? 어머니, 저는 정말. 닥쳐. 내가 서명한 거 맞잖아. 이제 와서 발 뺄 생각이야? 추심원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박민서 씨 책임입니다. 오늘 중으로 1억 원 갚으시든지 아니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요? 네. 댁에 있는 물건들 다 압류하고 급여도 압류합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 급여를 압류한다고요? 제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데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랑 상담 좀 하고.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변호사?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써? 너 지금 우리 집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어머니, 이건 제 문제예요. 내 문제가 곧 우리 집 문제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그냥 갚자.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할게. 당신이 돈을 마련한다고요? 당신이 빌린 돈을?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추심원들이 눈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이틀 드릴 테니 그때까지 해결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추심원들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 너 이혼하고 싶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이혼하고 싶냐고.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저는 그럼 이 빚 다 갚고 나가든가. 내 명의로 된 빚이 5억이야. 5억. 이거 다 갚고 나갈 자신 있어? 5억. 제게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 통장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다는 걸. 어머니, 아니면 평생 우리 집에서 개처럼 살든가. 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이 소파에서 낄낄거렸습니다. 엄마, 언니 표정 좀 봐. 완전 멍청이 같아. 준혁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혼하고 나가려면 5억 갚고 나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집에 낀 인간 쓰레기들 제가 직접 치워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똑똑히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 쓰레기들 치운다고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제 명에 도용해서 5억 빚 만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땅 몰래 판 것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냐고요? 서재 금고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었어요. 제가 무식한 년이라고 평생 부려먹을 머슴이라고 한 거. 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아니요. 20년 만에 정신 차렸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만나요. 이혼 소송 접수할 거예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도 할 거예요. 뭐? 그리고 이 집 나갈게요. 오늘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너 어디 갈 데나 있어? 친정도 없는 주제에. 돌아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갈 데 있어요. 아주 좋은데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쫓아왔습니다. 박민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너 정말 이혼할 거야? 당연하죠. 그럼 빚은? 5억은 어떻게 갚을 건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당신이 걱정할 문제예요. 당신이 만든 빚이니까. 뭐? 내일 법원에서 봬요. 그리고 변호사 준비해 오세요. 제대로 된 변호사로요. 팔을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색 밴이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집에 말씀하셨습니까? 응, 다 말했어. 그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차에 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도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20년의 지옥과의 작별.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회사로 가자. 오늘부터 회사에서 지낼 거야. 알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천만에요, 회장님. 저야말로 회장님께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들 텐데 괜찮겠어? 물론입니다. 저희 법무팀이 총동원될 겁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민서야, 무슨 일이야? 준혁이가 전화해서 내가 집 나왔다는데? 응, 오빠. 나 이혼할 거야. 뭐? 정말? 응. 20년 참았는데 이제 그만 참을래. 민서야. 걱정하지 마, 오빠. 나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 정말? 내 목소리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응. 그리고 오빠 다음 주 아버지 제사 때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래, 와라. 오빠가 기다릴게.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30층짜리 건물. 1층부터 10층까지가 크릴라이프 본사였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 제가 키운 회사,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될 것입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 책상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제자리였습니다. 다만 제가 숨어 있었을 뿐,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박민서입니다. 크릴라이프 회장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날이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호텔 연회장.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 200명을 초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김 실장에게서 들었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님 칠순 잔치가 오늘 오후 6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네. 그리고 최준혁 씨가 회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꼭 오라고. 준혁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엄마 칠순 잔치야. 이혼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만이라도 와줘. 안 오면 평생 후회할 거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후회한다고요? 제가 후회할 일은 이미 다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집에서 참고 산 것. 그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였습니다. 김 실장, 준비됐어? 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그럼 가자. 오후 5시 30분. 저는 회사밴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과 법무팀 변호사 3명이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샤넬에서 맞춤 제작한 1,000만 원짜리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아침에 손질했습니다. 화장도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해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하고 강인한 모습. 원래 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친척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민서 씨?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민서 씨 맞아요? 완전 달라졌네요. 감사합니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상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준혁과 수진도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민서 씨 아니야? 에이, 설마. 민서 씨가 저렇게 입고 다녀?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서? 시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왔구나. 그런데 그 옷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구한 거야? 샤넬이에요. 맞춤 제작했어요. 뭐, 그게 얼마인데? 1,000만 원이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00만 원? 너 미쳤어? 미치긴요. 제 돈 쓰는데 왜요?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칠순 주인공이신 김순자 여사님께 축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아드님 되시는 최준혁 사장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준혁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효자인 척하는 그의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축사가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며느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민서 여사님 나오십시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앉아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과 인연을 끊으려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조용히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김 실장이 연회장 뒤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박민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크릴라이프 회장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크릴라이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국 200개 지점을 둔 청소대행 업체입니다. 연 매출 3천억 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회사 제가 25살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준혁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미쳤어? 당장 내려와. 김 실장과 변호사들이 준혁을 막았습니다. 최준혁 씨, 진정하십시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연회장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크릴라이프 회사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제 남편 최준혁 씨와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제 명의를 도용해 5억 원의 빚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몰래 팔아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대출 서류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준혁과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민서는 무식한 년이야. 청소나 하는 것이 뭘 알겠어? 평생 우리 집 머슴으로 부려먹으면 돼.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청소 잘한다고 하셨죠? 맞아요. 저 청소 정말 잘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워드리러 왔어요. 준혁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준혁 씨, 내일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봬요. 이혼 조정 첫날이에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건으로 형사고소도 들어갔어요. 검찰에서 조만간 연락할 거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에게로 갔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제 돈으로 명품 가방 많이 사셨죠? 그거 다 회수할 거예요. 제 돈이니까요.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고마워, 김 실장. 연회장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혁이 쫓아왔습니다. 민서야, 기다려.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응.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저는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저를 사랑한다던 그 남자.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 20년 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민서야.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당신과 저는 남남이에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걸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민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20년 동안 신분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하신 이유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 회사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저희 법무팀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을 지나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0년의 지옥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좋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법원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2달, 칠순 잔치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과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 돈으로 산 명품들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신규 지점 30곳을 추가로 열었습니다. 직원도 1000명 더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재단.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자립 지원.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첫 달에만 3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수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참고 숨기고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과 변호사들이 함께였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준혁을 마주쳤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준혁 씨, 오늘
정말 끝이구나. 네. 오늘로 끝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후회해. 매일 후회해.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저도 후회해요. 뭐가? 당신과 결혼한 것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 실수 덕분에 배운 게 많으니까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시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박민서 씨와 피고 최준혁 씨의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양측 최종 의견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님. 준혁 측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로 5억 원, 총 8억 원을 지급하십시오. 8억 원. 준혁이 제 명의로 만든 빚 5억 원과 위자료 3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무단으로 처분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2억 원을 배상하십시오. 그리고 피고와 피고의 모친 김순자 씨는 사문서 위조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줘.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1살. 많이 늙으셨습니다. 2달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해요. 정말? 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다른 며느리한테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2월의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 실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김 실장.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로 가자. 할 일이 많아.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민서야, 판결 났다며? 축하한다. 고마워, 오빠. 이제 정말 자유다. 어때? 기분이. 좋아. 정말 좋아.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오빠, 주말에 산소 갈 수 있어? 그럼. 같이 가자. 응.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것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박민서로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일들은 제가 선택한 것들이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새롭게 재단 보고서였습니다. 이번 달에 500명의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100명은 이미 자립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신규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 시댁에서는 늘 부엌에 있었으니까 노을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자유.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9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았어. 준비해줘. 네. 그리고 회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김 실장. 고마워.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저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재단에는 제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정에는 저를 걱정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앞치마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매일 입던 앞치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올 때 가져온 거였습니다. 앞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칠고 낡았습니다. 락스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2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황금색 마스터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모든 지점의 열쇠였습니다. 200개 지점, 6,000명의 직원들, 모두 제가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겁지만 행복한 책임이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 1. 새롭게 재단 확대, 지방 지부 5곳 추가, 2. 직원 복지 개선, 육아 휴직 확대, 3. 아버지 산소 방문, 주말, 4. 나를 위한 시간, 매일 1시간, 마지막 항목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는 밤 근무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퇴근하십니까? 네. 수고하세요. 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딸이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요. 더 이상 쓰레기 취급받지 않아요. 저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저를 위해,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딸아.
정말 잘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환한 거실, 제가 고른 가구들,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 모든 것이 제 취향대로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누가 청소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 떠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재단 게시판에 올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저는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당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언제든 손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박민서 드림. 글을 올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나 제 길을 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제 시작입니다. 박민서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맑음이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을 뻥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